한국 경제 하면 지금 가장 예의주시할 만한 그 단어가 피크 코리아예요. 워낙 또 일본에서 M1이라는 경제지에서 한국은 끝났다. 한국 끝났다라는 피크 코리아로 오늘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 혹시 김혜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계 GDP에서 우리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년 전에 2.0%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7, 1.6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피크 코리아. 그런 네, 면에서 피크 코리아가 맞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1960년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연평균 10%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한국이 이렇게 왜 빨리 성장했는가 연구 대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잠재 성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2% 안팎이고 2030년 가면 1%로 떨어지고 한국이 또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가? 네. 이것도 연구 대상이라는 게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2019년까지 우리 GDP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는 높았어요. 네. 그래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 비중이 계속 올라갔죠. 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낮아지는 폭이, 그 격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죠. 뭐 이런 의미에서 피크다. 네, 뭐 말씀하신 그런 대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용할 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예, 차라리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런 의견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홍 박사님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지나고 보면 우스갯거리가 되더라고요. 아, 네. 예, 좀 그래서 대표적인 우스갯거리가 골드만삭스의 네. 장기 전망 같은 거 네. 아시잖아요. 네. 예, 뭐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네 마네 뭐 예, 그게 이제 저는 전형적인 네. 경제학자들이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다. 그게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어떤 미래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한다 소리를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저도 한 10번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97년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 2022년 카드버블 그리고 중국이 막 성장하면서 중국에게 추월당한다 등등등. 지금까지 얼마 전에는 뭐 유명 대학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망한다는 책까지 나온 나라잖아요. 고마운 거죠. 경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덕분에 입과 깨물고 하면 되는 거지. 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 나라는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 끝난다 라고 말할 때 귀신같이 돌아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네. 조펜 에즈 넘버 1이 나왔던 나즈라 보겔 교수가 그 책 쓴 게 1970년대 중반이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 뒤 일본 경제 성장률 꺾였고 73년부터 꺾였고 그 뒤 일본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또 중국이 미국 GDP 넘어선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영원히 못 넘는다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골드만삭스 전망인데 아무튼 저는 재미로 봐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망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보다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근거를 봐야 된다. 네. 근데 근거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변수라는 게 결국 장기 변수라는 게 인구 말고 잘 없잖아요. 네. 우리는 인구는 주니까 예. 당연히 꺾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1인당 GDP지. 경제학자나 경제 분석가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효용과 소득이 중요하지. 나라가 몇 등이냐라는 건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1인당 소득이 늘어나고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행복감이 높아지는가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아,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시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피크 코리아라는 이 한국은 끝났다라는 일본의 다소 감정 섞인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는 좀 과감하게 지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 우리가 팩트로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그거 피크 코리아다 뭐 한국은 끝났다라는 그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까 비슷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경제는 생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고 덕분에
오히려 우리는 피크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경제를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을 좀 강하게 기여하는 것이 또 노동 투입이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사례가 몇몇 국가들 인구가 먼저 우리보다 감소세로 먼저 감소세로 전환된, 먼저 고령화로 진입한 그런 주요국들의 몇 개 좋은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도 생산 연령 인구는 더 강하게 감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감소 속이니까. 근데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요. 그렇게 경제 활동 참여율을 늘리는 노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이끈다든가 청년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한다든가 그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동 투입이 인구 감소에도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저는 이 피크코리아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그 경고에 일부 우리가 좀 수용할 걸 수용하고 오히려 그거 무색하게 딱 만들어버리는 우리 한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자, 이 부분은 100% 공감하시는 걸로. 네, 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 IMF 총재가 우리나라가 여성 참여, 노동 참여율을 올리면 잠재 성장이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저 고용률이 지금 저 OECD 기준으로는 한 69%. 네. 이게 저 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도 저 청년을 연장해주고. 교수님 45세 아니십니까? 지금 65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성 참여, 노동력,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노동 참여율이 늘어나면 잠재 성장률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생산성 개선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저 젊은이들이 애플 같은 회사 하나 만들면 되죠. 네. 맞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더라고요. 네. 우리 GDP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런 회사 하나 나오면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률. 제가 저 우리나라 저 성장률을 보니까요.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경제성장을 그려보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한번 올라서 보자. 네. 그런 정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자유를 통해 아주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서 도약해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이 계단 한번 올라서 보자. 네. 뭐 계단 올라서는 방법이 뭐 생산성을 개선하든지 노동 참여를 높이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그 창의적인 그런 기업 만들어내면 그걸 올라설 수가 있죠. 저 빨리 비춰주세요. 네. 예, 스타트업 대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직원들 중에 50대 이상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와. 전부 2030이고요. 며칠 전에도 한 신문에 뭐 요새 신문에 그 스타트업으로 잘 나오던데요. 네,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저 홍 박사 같은 분들이 있으면은 예. 우리 나이 전재성이 들어도 올라가죠. 전혀 저희는 나이에 구애하지 않고. 홍 박사님이 홍보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프리즘 투자자문은요 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2030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젊은 직원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정직원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 2번 또 나온 거 보고요. 어스얼라이언스에다가 홍 박사 이렇게 나왔더라. 이것까지 좀 광고 좀 해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도 그 링크 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특히 뭐 우리가 참 정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이 주제로 대화하면 그것만도 100분이 부족합니다만,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짧게 한 말씀 조금 보태면 김현익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 공감해서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M 커브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고용률, 그러니까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당연히 30대, 40대로 갈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다가 여성 고용률이 그 이후엔 조금씩 떨어지는 이게 U자를 거꾸로 해놓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가. 근데 우리나라만 재밌게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3, 40대쯤에 M자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M커브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에 나타나는 경력 단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나 양육이나 출산 문제로 한번 직장에서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 M을 U로 만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좀 초점을 두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내일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 이거 말고요.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 질문만 드리고 거의 이제 마무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뭐 가계부채나 뭐 부동산 PF와 같은 뭐 기업부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김영익 교수님은 현재 우리 경제를 예를 들어 프레자일이다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뭐 물론 경제 지킴에는 가계 부채인데요. 네. 네, 그런데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사회적 가치. 네, 이게 타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네. 뭐 특히 정치하는 거 보면 가치 격차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네. 이걸 좀 좁혀가지고 네.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 그 가치의 격차 가장 대표적인 예로 또 어떤 것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정치인들 네. 가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소위 보수냐 진보냐 보수냐 갈라지고. 진보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뭐, 세대별로 예, 이렇게 벌어지고 예, 세대별로 벌어지고 지역 간에 벌어지고 지역 간에 벌어지고 소득 수준별로 벌어지고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요 제가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요 별로 저유권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극단적인 이쪽 극단 저쪽 극단 이거 보니까 굉장히 뭐 정치든지 맞아요. 경제든지 예. 뭐 저유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중립 맞아요. 이런 게 합리적인 견해를 갖는 네.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제가 사실 이런 토론을 좋아하는 게 이 경인남과 토론하시다라는 시리즈거든요. 이거 좋아하는 게 결국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립된 하나의 의견으로 좀 모아보는 스스로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극단으로 벌어지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정말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저는 좀 사실 이제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워낙 이 거장의 이코노미스트셔서 경제적인 약한 고리를 좀 지적하실 줄 알았더니 또 사회적인 약한 고리를 또 말씀해 주셔서 또 한 번 또 배웁니다. 혹시 홍춘욱 박사님 부담되시죠 갑자기? 아니 부연 네. 설명. 아, 네. 예. 네. 저는 가계부채 문제는 곧 국가 문제다, 정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2,000조 가까이 돼요. 네.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늘어났냐 하면요. 정부가 자기 돈 쓰기 싫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남의 돈으로 한 거죠. 표는 사고 싶은데 복지를 남의 돈으로 하죠. 가장 대표적인 그 정책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해 준 거죠. 그리고 올해 봄에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내년 초에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전부 다 몇십 조짜리 몇백 조짜리 대출들이죠. 자,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신생아를 출산을 하고 싶으면 출산 보조금을 주면 되고요. 전세난이나 또는 임대주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되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면 금리를 인하하든가 정부가 재정자금을 방출하면 돼요. 근데 이걸 전부 안 하면서 뭔가 좀 부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아주 손쉬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200조 이상. 그리고 올해 특례 보금자리로는 50조 이상.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책정돼 있고 더 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됐던 상당수의 이유들을 이렇게 쭉 발라보면 경제성장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가장 큰 요인이 정부가 자기 돈 쓰기 싫어서 가계부채를 유도한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시작될 때마다 정신이탈 화법을 써요. 가계부채가 문제고 관리하겠다. 그럼 말이 반대죠.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생긴 건데 정부가 써야 될 돈들을 안 쓰고 꽉 뭉쳐두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성장률 현재 상태로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보면 대충 1.4, 1.3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보다 높을 거라고 보지만 4분기를 좋게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 2%보다 크게 낮은 이유가 뭐냐 하고 뼈를 발라보면 재정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던 정부의 정책이 올해 예산안을 그렇게 긴축적으로 편성한 게 문제가 됐으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던가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600조 예산을 또 안 써요. 행정부의 자금 집행, 예산 집행 속도가 전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돈을 안 써요. 자, 그렇게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면 누가 좋으냐? 죄송합니다만 관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직장이 튼튼해지니까. 왜 우리 국민 전체를 성장률이 이렇게 잠재 GDP를 못 밑돌 때는 미국처럼 저렇게 GDP에 8% 7% 재정적자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긴축이라도 안 했으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잘하면 2%도 볼 수 있는 걸 다 깨먹어 놓고 내년 예산안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들이 기본이 뭐냐 하면 정부만 배가 부르는 정책을 쓰고 있고 가계를 굶기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소비가 50%가 안 되잖아요.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중국 아까 우리가 비판했지만 한국도 너무 소비를 억압하는 나라인 거고 금융시장에서의 자유화 정도가 너무나 낮고 그걸 최악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 주식시장이지만 경제정책의 전체가 정부는 건전하고 나머지는 골마도 된다라는 사고방식 아니냐. 그리고 그게 그러면서 돈을 줘야 되니까 파퓰리즘. 가계부채를 열어서 파퓰리즘. 정부 예산은 긴축해도 내 지역구에 도로는 놔야 되고 어디다가 또 공항은 새로 만들어야 되고 달빛 철도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 가는 게 바로 김영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치적 양극화가 부른 너무나 안 좋은 현상이 정부는 바뀌어도 하는 짓은 똑같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가계부채 터지면 그 나중에 뒷감당은 뒷정부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개혁도 그렇고 우리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손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이고 가격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자연적으로 운용되는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좀 덮으려는 노력,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고서 그걸 지연시키려는 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가격을 통해 통제하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빵 가격 잡고 우유 가격 잡고 뭐 그런 것도 좀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걸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면 기업들이 오히려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품질을 떨어뜨리고 양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은 더 실추됩니다. 오히려 고품질 경쟁할 수 있게 되고 더 고기술, 고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어요. 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인데 근데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면 이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니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다른 나라들 물가 먼저 잡힐 때 우리는 후순위로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또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적정하게 긴축적으로 같이 단행하고 충분히 제약적으로 움직여서 또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 금리 인상 스탠스를 너무 조기에 그만두고
또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다른 나라보다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낮았는데 결국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9.1% 시작했고 뭐 영국, 유럽은 뭐 10%, 11% 찍었는데 우리는 정점이 6.3%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들 국가보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가 잡는 것도 또 실기하고 또 오늘 단행된 의사결정은 또 더더군다나 물론 자영업자 여러분 정말 힘든 거 압니다만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런 상생금융 그런 정책도 결국 금리는 가격이고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가격인데 그 가격이라는 것을 통제하려고 드는 접근이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가격이 작용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부동산 PF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데 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자꾸 지연시키는 이자 상환 시점을 뒤로 밀어주고 금융 지원을 해주고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키워서 24년 혹시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질까 하는 두려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가 최근에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고름이 생기면 빨리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약을 발라야 되는 것인데 고름이 생겼는데 거기에 밴드로 덮는 격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이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는 원리인데 그 원리 자체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 그것을 좀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저는 좀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좀 오히려 안 좋은 뭔가를 좀 만들어 놓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됩니다. 요즘 일련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 모양이 꼴된 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무제한 보증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지금 빌라 전세 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코노미스트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게 맞든 틀리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금융회사 있을 때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었죠. 네. 근데 학교로 오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합리적인 데이터 이론만 있으면은 대학 교수라는 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맞아요. 그래서 네. 물론 합리적인 이론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잘못된 거는 홍 박사처럼 뭐 지적해야죠. 홍 박사는 기업하면서도 이렇게 나는 돈 안 받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두 분 이코노미스트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뭐 각자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의 장을 통해서 더 좋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데 조금이나마 공론을 모으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쪽에서 공격받는 게 네. 어쩔 수 없는 저희들 팔자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기담이 많이 됐고요. 끝으로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언 24년 경제 전망과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뭐 의견도 좀 드렸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 김현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차별화가 뭐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예, 심화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예, 금융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 최근 통계 보니까요. 우리 10월까지 우리가 상품 수지 흑자가 190억 달러인데 투자 이자 소득 수지 흑자가 296억 달러예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예요. 개인도 금융을 알아야 된다. 나라도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은 우리 개인도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시간이 좀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두 분의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덕담인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덕담이나 뭐 새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금도 투자다.
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 전망이 거의 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의 인식 범위 밖에 오늘 제가 배웠잖아요. 제가 안 봤던 지표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고 인식 범위 밖에서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 터져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저는 좀 여유 현금은 가지고 있어라. 네. 특히 나의 베팅이 실패했을 때 오르는 자산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나은 투자의 기회들 그리고 이 재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인하지 말고 저는 시장을 낙관합니다만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약간의 현금 그리고 그 보유 현금도 전략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은 덕담이십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이제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360도 밑면, 윗면, 좌우를 한꺼번에 보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코끼리 어떤 특정 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 면을 보고 있었다면 또 홍춘욱 박사님은 위에서 내려다봐 주시고 또 김효익 교수님은 아래서도 내려다봐 주시면서 다양한 뷰를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께도 다양한 이런 뷰를 교감하면서 균형점을 좀 찾아가시는 또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셨기를 좀 바라고 두 분이 정말 이 요청에 그냥 뭐 따지지도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도서 추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경제의 정석 김효익 교수님, 대한민국 돈의 역사 홍춘욱 박사님,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 책 3권을 동시에 구매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두 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